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티어의 심리 내적 경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내적 경험 모델에서는 우리가 개인의 행동들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빙산의 일부처럼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대처 방식을 말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마치 이렇게 그 빙산의 모델처럼 맨 위가 행동입니다. 맨 위가 이렇게 행동이고요. 이 행동의 그 대처 방식은 약간의 그 물결 무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대처 방식은 평온하고 자신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때는 괜찮다가, 이 대처 방식에서 이렇게 물결 무늬로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위기 상황이라든가 자신이 불안 상황이 도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 대처 방식이 이제 역기능적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처 방식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패턴화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고 성격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과 행동 되어지는 이 행동 대처 방식만 주로 빨리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왜 이 사람이 지금 뭐 강박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지, 또는 우울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집안에서 틀어박혀 있어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잔다든가 뭐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더 있는가, 이런 역기능적인 우리가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이 빙산 밑에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행동이나 대처 방식은. 물론 감정도 때로는 이 행동 안에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빙산 밑에 있는 이 감정, 지각, 기대, 열망, 자아 수준, 특히 이 자아 수준을 가장 이렇게 이제 밑에다 사티어는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이런 이 수준들이 상호 협력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잘 기능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의 고착, 지각의 고착, 어떤 사고, 신념, 자기의 그 사고에 딱 고착이 되어서 내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 차원, 지각 체계, 기대 체계, 열망 체계, 자아 수준 체계.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담자들의 역기능적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영향력들을 이 6가지 요인인 우리가 내면 수준을 탐색을 제대로 하고, 또 그러면서 가족의 상호 관계성과 또 개인의 심리 내적 역동성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치료 과정에서 우리는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각 수준을 먼저 다룰 수도 있고, 감정 수준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깊은 열망 수준을 먼저 다룰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열망을 건드리게 되면 기대도 나오고 지각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담자의 분노나 화를 내는 이런 심리 내면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탐색을 해보면, 대개 우리가 화를 내는 그 분노 속에는 자기의 상처가 꿈틀꿈틀 숨어 있고요. 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억울함들이 그 내면 안에 깊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이런 감정들을 지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분노 감정의 이면에 있는 아주 깊은 감정까지, 어떤 생존의 불안의 두려움까지도 포함하여서 다룰 필요가 있고, 또 그 감정 밑에 지각, 체계, 기대,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관점, 또는 기대하는 것, 또 외부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했는가, 또 충족되지 못한 기대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안다면
화를 내는 그 분노의 근본적인 것들을 더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자기의 그 분노를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축적해서 억압해 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습관이 되어서 아주 작은 일에도 흥분하면서 막 분노를 폭발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화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는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는, 너무 그 동물적인 행동으로만 나왔을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동물적 수준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문화적인 인간으로서 자기를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느낌이 있고 이렇습니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까지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인간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한 후에 자아 존중감 상태가 좋아지면 감정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지 않으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기능적으로 내면화된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개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감정에서 나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또는 지금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런 감정들이, 억울함들이 쌓여서 억울함이 이제 분노로 변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기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엉킴풀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엉킴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부터의 과거의 두려움, 상처들의 영향력을 분리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인식과 통찰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거에 또 학습된 부모의 역기능적이고 제한적인 모델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바닥에 있는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원하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내 자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변화는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과 대처 방안에 대한 탐색입니다. 내담자가 과거나 현재 행동 방식, 반응 방식, 또 대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나 주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행동과 대처 방식을 같이 지금 여기서 다루는데요. 무의식적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기능적으로도 이렇게 나오려고 하지만, 역기능적인 것들을 보면은 막 그냥 언어적인 비난과 폭력과 상대방을 그냥 확 깔아뭉개는 이런 다양한 그런 방식들은, 가정폭력의 행동들도 여러분 의식적으로는 그게 의식화해서 나오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냥 무의식 가운데 자기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의 다가 어린 시절부터의 그 환경에서 하나의 생존 방식으로 학습된, 내면화된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대처 방식에 대한 알아보는 것인데, 나의 행동 패턴들, 예를 들면 누가 뭐뭐 할 때 어떤 감정과 또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그때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여기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뭐 할 때 어떻게 나는 반응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행동 탐색에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상담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동과 대처 방식 쪽은 거의 다 행동주의 이론이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감정 부분은 우리 이제 정신분석이라든가 또는 로저스의 심리치료에서도 이 감정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지각적인 인지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현실치료에서 많이 다루는 것들이고, 열망이라든가 이 자아 수준은 거의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서 그 의미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행동과 대처 방식에 대한 것들,
어떤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에서 항상 이 질문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뭐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그 반응이 또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함께 관계성 안에서, 특히 가족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파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 혼자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문제요라고 우리가 상대방 탓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관계 안에서, 그 장 안에서는 나의 눈빛, 태도, 말의 액센트,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마저도 그 사람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혼자만의 절대적인 탓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가족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예민하고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행동, 대처하는 방식. 여기서 이제 사티어는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뒤에 좀 더 의사성에서 나오지만 뭐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해유형, 이런 그 대처 방식들이 어떻게 또 나오는가를 이제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는지, 내가 극도의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감정에 대한 탐색입니다. 우리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감정 탐색 부분이에요. 이 감정 탐색 부분은 행동 이면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깊이 느끼고 지각할 수 있도록 감정의 깊이와 의미를 우리가 탐색하는 건데, 특히 상담에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감정을 솔직히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쵸? 내담자들에게 뭐 때로는 이제 뭐 행복했던 순간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다루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 상담에서 많이 대체적으로 다루는 감정들이 화나는 감정, 그렇죠? 화나는 감정. 또 슬픔의 감정? 네, 맞아요. 슬픔의 감정도 그렇죠. 또 어떤 감정일까요? 억울한 감정, 상처의 감정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처의 감정, 분노의 감정, 또 우울함, 두려움, 비참함, 무기력, 죽고 싶은 감정, 이런 상당히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그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느끼고 감정과 만나는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느끼고, 그 감정은 나에게 어떤 의미 해석으로까지도 같이 이어지고, 지각체계죠. 그 감정이 또 나에게 어떤 의미 부여까지 줬는지, 그 감정은 내가 어떤 기대가 틀어져서 이렇게 나오는지, 내 자아 수준까지, 자존감의 수준까지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감정에 대한 우리 예를 들어서 질문들은 누가 뭐 할 때, 화낼 때, 또는 나를 무시할 때, 또는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 감정을 내가 또 어떻게 다루나요? 우리 또 그 감정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느낍니까? 이런 표현도 씁니다. 감정에 대한 감정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딸과 막 이제 다퉜어요. 둘이서 갈등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같이 막 다투다가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제 우리 그만 얘기하자. 더 이상 했다가는 엄마가 완전히 뚜껑 열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 각자 방에 가서 좀 휴식을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방에 이제 가서 혼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의 감정이에요. 그게 이제 딸과의 그 화난 감정에 대한 감정입니다. 딸과 막 싸웠던 그때의 감정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럼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엄마가 혼자서 왜 내가 이렇게 또 딸과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큰 싸움으로 막 번졌을까? 그런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더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어떤 좌절,
그러니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표면적으로 느끼는 1차 감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감정까지. 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에 대한 어떤 해석 같은, 의미 해석 같은 경우도 그 말 자체로만 되지 아니하고 그 말 속에 있는 숨은 의향이나 의미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정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험적인 치료에서는 이렇게 그 감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눈물의 지금 그 의미는 무엇인가? 몸에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슬픔 이면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 감정이 신체적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게슈탈트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그 감정에 그대로 더 머물러 보시겠어요. 그 감정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그 감정이 신체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으로 나오나요? 가슴이 답답해요. 머리가 멍멍해요. 저는 장이 안 좋아서 항상 그 변비로 이렇게 살아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 반응으로도 그대로 나옵니다. 감정은.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또 과거로도 또 연결시키는 것이 좋아요. 과거. 이렇게 내가 그 슬프고 또 억울하고 뭐 이런 감정들을 과거에 어린 시절에 무엇이 더 연결되어서 떠오르는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인지, 이런 감정을 과거 언제 누구에게 느낀 적 있습니까? 또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각에 대한 탐색입니다. 지각체계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의 사고방식, 신념, 가치체계로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끄는 것은 어쩌면 이 지각체계가 있습니다. 신념체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 상황에서 보는 판단력이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판단 미스로 아마 사람 관계에서 특히 연애할 때는 판단 미스로 이제 배우자를 잘못 만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나에게 이런 사람일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좀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고 이상화가 막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판단 미스하게 됩니다. 다 그게 이제 호르몬의 탓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연애 감정에 빠져드는 것은 거의 다가 이제 우리의 신체적인 호르몬에 의해서 대상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대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연애 감정은 길어봤자 1년에서 3년밖에 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평생 우리가 의무와 이제 의무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쵸? 특히 자녀가 있으면 이제 더 부모의 의무 역할로 충실히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각 체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담자의 지각 형성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사고 판단력도 많이 키워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가 또 다르면 해석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그 가치가 틀린 사람들은 그렇죠. 뭐 이혼이 뭐 대수야 뭐 너의 새로운 자유로운 삶의 출발이 되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 이혼의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마치 이혼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혼한 사람으로 뭐 세상에 나가 이런 이제 신념 가치가 있어버리면 자기 삶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또 해석했느냐, 또 내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 동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가, 어떤 가치관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나의 잘못된 사고나 섣부른 판단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특히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린 자녀들이 자기 관점에서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마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얘는 이렇게 물건도 못 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비난하는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살아온 당신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건에 대한 지각체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기대에 대한 탐색으로 갑니다. 또 기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타인에게 갖는 기대, 타인이 나에게 갖는 기대 등 수용과 인정, 원하는 것들을 탐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나는 어떤 노력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얼마나 많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때로는 자기 자아가 뭐 붕괴, 파쇄되기까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막 채우다 보면 이건 내 삶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울과 무기력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기대를 또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알아서 채워주기를 그냥 기다리는 아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에 남편이 이번에는 알아서 뭐 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꽝인 경우도 종종 있죠. 기대를 채우려면 적극적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라고 자기의 의사소통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주 좋죠. 또 과거로부터의 내담자에 충족되지 못한 과거의 기대들은 실망감, 분노와 상처 또는 무기력감으로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또 아주 낮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난과 분노로 반응하면 또 자기 기대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루지 못한 비현실적인 기대에 또 너무 집착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질문들은 이제 한번 이렇게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이루지 못한 기대를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기대를 채우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비현실적인 기대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백마 타는 왕자를 막 기대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자기의 현실적인 수준은 이 정도인데 너무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그냥 아주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기대를 가득 차 있으면 이런 비현실적인 좀 기대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털어내고 버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현실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자, 열망에 대한 탐색입니다. 열망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뭐 누구나 다 이 열망 차원은 누구나 다 인간이면 보편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수용받고 인정받고 싶고 또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신의 열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행동 이면에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원함이나 열망들이 또 지각체계나 감정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존감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짜 원함, 우리 대부분 이제 다른 대상들의 원함에 막 맞춰 사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쵸?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율하고 수용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건 내 것이 좀 아니고 내가 나로서는 힘들다라고 할 때는 과감히 거절도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내 것인가 엄마 것인가 내가 지금 엄마 인생을 사나 아빠가 원하는 인생을 사나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인가 이게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거 알아내는 거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의 자기의 원함을 우리가 수용하고 채워줄 때는 자기 사랑으로 자기 만족감으로 굉장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내적인 생명력 충만함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아들이 자기가 정말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대상을 나중에 이제 배우자로까지 다 맞이했을 때는 세상을 얻는 듯한 이런 굉장한 충만함이 우리가 느껴지고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과, 일 이런 부분에서 충족이 되어졌을 때도 굉장한 희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삶에서 진짜 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짜 자아로 사는가, 뭐 진짜 자아로 사는가 이런 가짜 자아란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삶에서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삶의 진짜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사랑의 열망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앞으로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원함이나 열망은 현실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지. 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내담자의 want, 진짜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한 질문들이고요. 자아에 대한 탐색입니다. 자,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아 존중감과 자아 가치, 삶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내 자아 가치와 또 존중감이 어떤 것인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자아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담자에 처음 온 내담자였는데 그 나무로 된 작은 모형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나무 모형을 보고 그 나무 모형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더니 내담자가 자기가 지금 현재 내 자신은요 이렇게 작은 아주 그 모형들 가운데서 제일 작은 걸 선택해서 자기 앞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담자가 막 눈물을 줄줄 이렇게 흘리면서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굉장히 그 마음이 위축되고 또 이렇게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그게 어떻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현재 지각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그 자아의 모습이 우리는 굉장히 뭐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변할 수도 있고, 뭐 또는 자기가 막 작은 어떤 상황에 또는 이제 큰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생존이 막 달린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 자아가 무수히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그런 자아 상태를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담에 오신 내담자들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또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것을 수용하기 힘드는지,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행동으로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 신체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자기 욕구라든가 자기 심리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심리를 너무 막 불안 상황으로 힘든 상황으로 문제를 막 더 만드는 상황으로 막 이끌고 간다든가, 또 여러분들이 자신의 우리가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 문화적, 또 관계적인 거, 또는 영적인 부분까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우리 프로이드에서 말하는 자기 자아를 너무 원초화적인 동물적인 사랑에다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는 다 육적인 걸로만 다 해결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고착이 되어서 관계 안에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관계의 방식들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냥 육체적인 관계로만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은 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자존감은 자기 혼자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타인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굉장히 가치롭고 존중받는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자기의 업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뭐 또는 관계성에서도 가능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가능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내 삶의 진짜 의미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지금 뭐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자기 삶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의미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개개인마다의 그 삶의 의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탐색을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